안녕하십니까.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시타르타 세자가 사문유관상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세상의 실제의 모습을, 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문까지 왔는데 북쪽에서 출가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출가해서 수행한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슈라마나. 지금 한국의 서인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 이쪽에 보리사자에 문문자 써가지고 사문 이렇게 써놨어요. 슈라마나는 부처님 당시 때 게니스강 그 위에 지방에 동북부 인도의 북쪽 동쪽 지방에 그쪽에 있었던 고행 전통인데, 오늘날 두 가지가 살아남았어요. 불교하고 자연화교. 이 두 전통이 사문 전통이에요. 그분들은 고행을 위주로 하죠. 그 사람을 북쪽에서 만나게 된 거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크샤트리아, 위에 브라만이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은 이제 사제계급으로 최상위 계급이고, 크샤트리아는 왕족, 무사계급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세 번째는 평민들, 바이샤, 상인들, 이쪽 계급이고, 그리고 노예계급은 수드라인데, 그 위에 상위 계급, 브라만 계급은 중에 일부가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가 출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사주기라 해가지고 이걸 지키는 전통이 아직도 인도 브라만 계급 중에서는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브라만을 여러분들이 일반 여행자는 볼 수가 없어요. 아주 특급 열차를 타면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사람과 생긴 게 달라요. 하인들하고 노예 계급하고 상종 안 하려고 아주 그 자석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몸 안에 하얀 줄을 이렇게 메고 다녀 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브라만이라는 특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인생 사주기를 겪는데, 범행기, 가주기, 임석기, 유행기. 범행기 이거 써놨죠. 범행기는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독신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 한 세상 밑에서. 범행기. 이건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20살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가주기는 20살에서 30, 물론 50까지. 20살에서 50까지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가업을 물려받아요. 그 다음에 임석이 50에서 60 사이는 주말마다 절에 가거나 숲속에 가가지고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게 임석이라고, 그게. 앞으로 은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나프라스타, 또는 다른 말로 설상을 바라본 나이에요. 50대면, 인생 50대면은 집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주말에 산이라든지 절에 가가지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한 나이에요. 집에만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하면 아주 무능력자로 바로 졸지에 삼시가 될 발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해. 그렇게 인생 사주기에 나와요. 임석이 50이 되면 이미 앞으로 집에 반 살고 따로 나가 반 사는 방식이 브라만의 삶이야. 남자들 그래야 돼요. 집에 반 살고 반은 밖에 나가 있어야 돼. 하루도 그렇고. 할 일 없다고 들어앉으면 이제 무리기를 해주고 천대받는 가장이 되고 남편이 돼.
임석이에 미리 단련해놨다가 60 넘은 사냐신 유행기로 들어가요. 60이 넘으면은 이제 머리에 또아리를 털고 온몸을 젤을 바르고 바로 탁발 한 개 들고 인도 사방 천지를 방랑하죠. 그게 유행가인데 오늘도 인도 여행 가면은 캘커타라든지 델리에 가면은 북인도에 리시케시 가면은 게니스 강가에 바라나시 가면 오늘 이런 사람들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두 내지 욕이라고 하면서 아주 관리 안 합니다. 다 먹고 살아요. 그런 분들 다 수행자라요. 그런 분들 신분을 따져보면은 회장님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다 은퇴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전에 다큐멘터리가 인도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회장님인데 아들한테 유언을 하고 얘야 나는 브라만의 자랑스러운 전통 사문이 사냥시 돼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수행의 길에 든다. 이제 나를 찾지 말거라니까. 아유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이제 어디 가서 개를 받아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들고 여러분들과 다큐멘터리 보셨죠? 머리에 빨간 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젤을 바르고 거의 뭐 팬티 비슷한 것만 입고 길거리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행기에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북쪽문에서 시타르타가 목격한 거라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 전통이 살아있죠. 아주 옛날 같으면 한 번 그래 집을 나가면 만날 수 없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들이 한 번씩 찾아보더라고. 그것들을 다큐멘터리 보니까 찾아서 아버님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그게 살아있는 전통이라.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도 방랑김사가, 조선시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지만은 마을마다 행랑채가 있어가지고 나가내가 저녁 무렵에 동네에 오면은 다 모셔가지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집 행랑채에 한번 머물러 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손님을 박제 대하지를 안 했어요. 그 중에 마음행에서 박문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방랑김사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양하는 노성이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전 박대를 안 해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인심이 살고, 그게 문명사회라요. 인도도 옛날에 그랬거든. 지금도 그렇고. 수행자들이 어디 가나 밥 굶어 죽지 않고 다 그렇게 먹고 살죠. 티벳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살지만은 티벳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부 다 수행자 길거리에 삼보일배여가지고 돈 한 푼 안 가지고 나와요. 삼보일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연불하고 있으면 다 돈을 나눠줘요. 다 먹고 살아요. 다 서로 돕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나가 죽어야 돼요. 모텔에 갈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와 앉아야 되지. 어느 사회가 더 문명사회인지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방랑김사가 굶은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행랑채에서 아이고 어디서 온 과객이신지 저녁 한 상 드시고 시 한 수 써주세요. 그 시가 남아가지고 방랑김사가 시가 남아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또 옛날에도 노선인들이 절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행랑채에 머물렀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이름이나 지어주고 가세요. 이러고 우리 집안 운명을 좀 봐주세요. 그 사주관성을 보잖아. 이 집안에 뭘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화가 그래 오고 가는 거예요. 다 지혜가. 이게 인생 사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여기에 영감을 받고 나의 길은 저 길이구나. 저게 세상 밖에 나가는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출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실을 목격하는 알려주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안수정당이라고 하는데 한 나그네가
들판에 불이 붙었어요. 저 만주벌판에 가을 되면은 옛날에 들판에 불이 말라가지고 바싹 말랐는데 거기 불이 붙이면 걷잡을 수 온 만주벌판 전체가 불바다인데 거기서 그냥 미친 듯이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성남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밑 빠진 우물에 구덩이에 탁 떨어졌는데 다행히 칡능꿀을 딱 잡고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칡능꿀이 나무에 이렇게 쓱 뻗어나온 칡능꿀이라. 그 칡능꿀이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칡능꿀을 깔아먹어요. 날이 갈수록 이제 칡능꿀이 가가지고 툭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독사 4마리가 낼름거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뭇가지에 붙었던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5방울이 떨어지니까 나가 혀를 내밀어가지고 꿀을 빨아먹어요. 아, 달다. 그 달콤한 꿈에 취해가지고 자기 신세가 오도 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죽음이 눈앞에 바로 봐 있는 그 상황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한 방울 꿀에 단맛에 취해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요? 바로 이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 에피소드가 경전에 나와요.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에 이것이 아마 영어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인생을 참회하고 참회록이라는 톨스토이 참회록이 있어요. 젊은 날 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 톨스토이 인생록 참회록 보셨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겨우 우리도 생명줄 잡고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일생 사는데 결국은 100년 안에 뚝 떨어지겠지. 밑에 떨어지면 이 독사 4마리가 지수화풍이라 이게 지수화풍. 우리의 몸 안에 기가 불순하면은 항상 아이고 어디가 안 좋고 오늘은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저기가 쑤시고 기분이 안 좋고 하는 우리 몸 상태를 이야기해요. 갈수록 아픈 날이 많고 아픈 날만 남았어요. 뱀에 물린 것은 아플 거라. 그게 이걸 뜻해. 흰지 검은지가 내 생명줄을 뜯어먹고 있어요. 날마다 하루씩 수명이 감소돼. 그 5방울의 꿀은 재색 신명수라 재물로 내 것을 챙기는 욕심, 색. 그건 바로 애정이죠. 애정으로 얽힌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그 애정, 재색식 먹어야 된다 이거지. 식욕 먹어야 산다.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재색식이 만족하면 그 다음에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지금 뭐 한국 장수 국가가 돼가지고 90살이 사는데 거의 좀 있으면 100살, 120살까지 살 날이 오게 돼요. 머지않아 자기 수명은 자기가 정해야 돼. 그대로 내비두면 120살까지 살면 뭐하고 살라고? 의미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아서 산 것이 아니죠. 무작정 장수하는 사람, 불행을 타고난 거지, 그거는. 빨리 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참선한 스님들의 화두가 돼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자꾸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렇고 놀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여기에 이 나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또 다른 참선하는 스님들이 화두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입에 딱 물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밑에는 100m 툭 떨어지면 죽어요. 입 가지를 한 개 물고 있는데 가지를 계속 물고 있으면 입이 힘들어서 놔야 되겠지. 놓으면 즉시 죽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천길 절벽에서 그 절벽에 안 떨어지려고 그걸 절벽에 틈이 있어서 바위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이지. 절벽에서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그건 등산가가 아닙니다. 그건 록클라이밍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바위에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이거지. 이게 바로 생사의 문제, 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알려주지 않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 현해살수장보화, 현해살수장보화라는 것은 덕수반지 미족교 현해살수장보화라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그 어려운 시절에 내내 김구 선생이 중노릇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중청도 거기 절에서 8개월인가 선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를 조금 배웠거든요. 일본 경찰, 순사 경찰을 피해서 좀 숨어 있었어요. 그때 경제를 배운 게 있는데 그 경전 중에 덕수반지 미족교 현해살수 장보하는 말이 그 천길 절벽에서 손을 잡고 버티는 것은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게 손을 한번 놔야 대장보다 살 길이 있다 이거지. 꼭 잡은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 놓을 수 없다는 그 마지막 애착 그걸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가죠. 김구선이 언제 잡혀서 언제 일본의 경찰에 잡혀가지고 언제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지. 사형을 죽음을 각오했다면 이미 죽었다 이거지. 나는 죽을 각오하고 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질문도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죽으면 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접근을 해야 돼. 위에 그 메롱메롱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뭔가 결판을 내야 된다고. 어루마이 딴 사람 따라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 죽거나 한판 크게 용을 쓰고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용을 쓰자 이거지. 그게 바로 깨닫는 길이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노우 피어스라고 설국열차라는 게 한 10년 다 돼갑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게 프랑스의 만화가 히트한 만화가인데 봉준호 감독이 하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 아닌데 남궁민수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와. 이 설국열차는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가지고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요. 지구 전체가 눈으로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전체를 계속 뺑뺑 도는 열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국열차라. 그 설국열차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 살아요. 밖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뭘 언유할까요? 무엇을 비유할까요? 한 번 타면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그냥 태어나고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윤회를 뜻해요. 윤회란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윤회가 누가 조종하는지, 이 열차는 조종사가 누군지, 동력이
석탄을 대는지 기름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기는 꼬리칸이 있고 저 앞칸이 있어요. 꼬리칸의 사람들은 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앞에가 어떤 사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꼬리칸에는 그냥 뭐 위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귀뚜라미라든지 벌레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단백질 공급한다고 그런 걸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가끔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면은 꼬리칸 한 칸, 두 칸밖에 못 가고 다시 진압을 당해. 그럼 그 중에 국무총리라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구두를 머리에 이고, 구두는 발바닥에 씌야지 왜 구두가 머리에 올라가냐고. 너희들 지금 꼬리칸에 있는 너희 일반 승객들은 발밑에 구두와 같은 존재인데 왜 머리로 기어 오르느라고 하냐고. 각각의 제자리를 지키라고, 질서를 지키고 살아라고.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예, 그 이야기 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분수를 하라고. 제자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각각 제자리가 있고 거기서 편하게 자기 성실히 살면 사회는 돌아가게 된다고. 밖으로 움직이지 말고 위를 우르르 보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윗사람 시킨 대로 하라고 하고 살죠. 그러니까 열차가 계속 돌아가는 거라. 열차가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반란군을 내가 정한군을 만들어가지고 꼬리칸이 사람들이 계속 가가지고 끝까지 위로까지 올라가요. 마지막 기관차가 마지막 부분에 조종사가 있는 데까지 쳐들어가요. 이게 조종사 있는 데 쳐들어가니까 그 조종사가 말하기를 기관사가 잘했다. 이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이 동력이 뭘로 돌아가는지 아니? 반란 지도자한테 이야기해요. 보니까 동력이 배터리 같은 건데, 배터리가 뜨는데 그게 제일 어린 소녀를 배터리로 쓰고 있어. 소녀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기차가 소녀를 계속 갖다 넣어야 그 열차가 돌아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는구만.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요? 가장 약한 자, 그 사회부터 가장 약한 자, 소수자를 희생시키면서 이 열차가 돌아간다는 거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겐데, 이 자본주의인데, 다이소에 가보세요.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누가 다 만듭니까? 그렇지, 저 중국의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프리카 봉제 공장에서 싼 임금을 줘가지고 나온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오면 다이소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싸다고 좋다고 생각했지. 자본주의는 그렇게 변함없이 돌아가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희생 위해서 죗값을 주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죗값을 주면 그렇게 싸게 나오지 않겠지. 자본주의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해가지고 제3세계의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이 상층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라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국열차라는 게. 봉준호 감독은 그런 게 민감하거든. 기생충에도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가 돈만 주면 턱턱 이마트나 어디 가면은 뭐 돈만 주면 다 모든 갖춰졌죠. 그걸 누가 생산했는데 제대로 생산값, 죗값을 주고 가져왔을까요?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 노력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멋지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언유한 것이 설국열차라. 근데 그 설국열차의 제일 지도자가 저항군 대표한테 너 잘났다. 나하고 자리 좀 교체하자.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이 설국열차가 돌아가기 그대로 돌아가는 한 그 안에서 권력 체제가 바뀌어봐야, 대통령이 바뀌어봐야, 대가리 바뀌어봐야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라.
설국열차를 중지하고 파괴시키든지 파괴시키고 다 내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설국열차가 정지하죠. 그래야 밖에 나갈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 최종적인 해결책은 누가 있느냐? 송강호가 주연한 남궁민수라는 사람이 이 설국열차를 설계한 사람이라. 설계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까지 입을 닫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묻는 사람한테 답이 주어져요. 끝까지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찾지 못해요. 화두라는 것, 아까 생산 문제, 시따르따름 철저하게 문제 해결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그 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열차 안에 그 벽이라요, 벽. 열차 안에 벽. 거기 열차에 탄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지 쇠로 다 막혀있고 밖에는 얼음으로 다 얼어서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사람이 밀어가지고 문을 밀어서 확 열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궁민수가 문을 밀어라, 벽을 밀어라 하니까 그게 바로 벽이 바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밖에 보니까 햇빛이 비쳐오면서 새로운 세계를 봤다 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설국열차를 탈출하게 시킨 문을 가리킨 자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남궁민수가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원수장 등의 우화와 에피소드와 설국열차를 가져와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열차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열차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준 사람은 오직 부처님 그분 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세계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십시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